고맙습니다. 예. 요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시고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사실 지난 6개월 동안에 6개월 전만 하더라도 학원 강의를 해왔는 사람이거든요. 26년 하다가 그 뒤로는 탄핵 정부에서 또 생활 리듬이라든가 삶이 달라졌죠. 어느 순간 인기 많고 돈 잘 벌던 강사에서 이제는 시우선언 하고 난 뒤에 보수 우파의 정치 지향이 되니까, 그죠? 그렇게 좀 달라졌고, 아스팔트에 나갔다 지금은 4월부터 해서 또 전환길 뉴스를 만들어가, 인터넷 언론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촬영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저녁 8시가 되면은 라이브 방송으로 뉴스 방송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요즘 일상입니다. 아, 예. 사실 1년에 수십억 참 떼돈 버는 인기 스타 강사 자리를 내려놓고 보수 재건과 윤석열 어게인의 혼신을 다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결심은 계속 유효하신지요? 네, 저는 그게 그냥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랬고, 그냥 제 양심이자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내란 특검에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중에서는 그래, 뭐 내란이니까 구속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여론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법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 77조에 나오는 고유 권한이고, 어느 나라에도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라는 건 없죠. 대통령이 저 역사 강사로서 최고 지도자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그게 왜 내란이죠? 지금 여전히 저는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제 생각에도 그렇고 여하튼 그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여전히 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는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였어요. 그랬습니다. 8%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희생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여론몰이, 촛불 세력 이런 것 때문에 언론도 그게 덩달아 갔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여론에 의하면 뭐 구속 단위가 당연하다고 더 많게 볼지 몰라도 이것은 언론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했고 누명을 썼고 명예회복 될 날이 있을 거라 믿고, 저는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 인생을 걸고 지지하는 것은 지금 당장 저도 욕 많이 얻어먹거든요. 욕 얻어먹을지라도 저는 그것이 제가 인간적인 도리이자 올바른 제 양심의 어떤 발로에서 나온 그 길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저는 제가 가르쳤던 2030 청년들에게도 그래, 비록 전환길 지금 욕먹고 하지만은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환길이 지향하는 바가 뭐 이쪽도 써놨습니다만은 한미 동맹을 통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 자유시장 경제와 법치 공정 상식을 지켜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요. 참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참 애끓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 시대의 무게랄까, 그런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6.3 대선 결과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저는 기대하기를, 한미 동맹은 안보를 지키는 것이지만 이것이 안보를 넘어서 경제로 저는 이어진다고 늘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정권 탄생한 지가 한 달 보름 정도가 됐는데, 이 속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토 정상회담에 이재명이 안 갔고, 또 G7 정상회담에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버렸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현재 우리 관세에 대한 청구서가 너무 심하게 와 있거든 지금요. 결국은 진작에 이재명 정권 탄생하기 전에 사실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할까라고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하지 마라. 그랬죠. 다음 정권에 넘겨라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지금 관세 폭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안보의 어떤 삐걱거림을 통해서 우리가 관세 트럼프 정부에다가 우리 좀 봐달라, 우리도 미국에 잘할게, 이게 협상이고 외교적인 노력인데 지금 외교도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고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안보의 위기, 그러면서 관세 협상을 통해서 미국한테 지금 어마어마한 관세 협상 맞게 되면 폭탄 맞고 나면은 경제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워질 것이고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당장에는 돈 15만 20만 원 나눠주니까 뭐 주식이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우와 잘하는 것 같다라고 비춰질 뿐이지, 그것은 돌아보면 과거 차베스 정권이 베네수엘라에 나타났던 그 현상하고 너무나 똑같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대한민국의 시국은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정치 경제를 설명하실 때 자주 역사적 사례를 인용하시는데 네네. 지금의 한국과 닮은 사례로는 우리 과거 역사에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이 젊은 세대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재정 낭비를 통해서 막 퍼주면서 결국은 망했던 게 민씨 정권이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민씨 정권 때 명성황후에 대해서 와 나는 조선의 국모다라고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민씨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친중 그리고 뭐 국가 행사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왕실에서는 다 하면서 재정을 너무 낭비했어요. 재정 너무 낭비하다 보니까 결국은 탐관 오리들이 설치고 19세기 세도 정치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민씨 정권 때도 백성들이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들고 일어난 게 동학농민운동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처럼 지금 현재도 그렇고 세계사적으로도 가까이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를 들을 수 있죠.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1950년대까지는 유럽에서도 모델로 삼을 만큼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전 세계 10위권 국가였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그 당시에 그 페론 정권이 탄생하죠. 후안 페론이 이제 집권하면서 복지, 포퓰리즘 나눠주고 노동자 우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인기가 끝장이었죠. 그 뒤로 지나친 복지와 노동자 우선이 결국은 폐망을 가져와서 아르헨티나는 뭐 어떤 메인 국가에서 메인 세계 주류 세계에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도 차베스 정권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2009년도부터 이제 13년까지인가 맞나요? 제가 기억이 1900 공무렵일 겁니다. 2000년부터 2013년 정도 한 14년간 집권했어요. 99년부터 2013년까지일 거예요, 아마. 14년 동안 집권하면서 처음에는 수교 수출해서 돈도 잘 벌고 하니까 이야 퍼주자에서 집도 그냥 줬어요. 그냥 집도 나눠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좋아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진 사람들 그 다 뺏고 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이민을 가버렸어요. 세금 낼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석유값도 마찬가지로 시원찮으니까 전체 다가 어려워지게 되죠. 기업들도 폐망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빵 두 조각으로 겨우 먹고 사는 집도 많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대한민국도 지금 역사적으로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당장에는 뭐 25만 원이다 15만 나눠주니까 이야 나도 받아야지 하지만 그게 결국 누구 돈이겠습니까? 민주당의 돈입니까? 이재명의 돈입니까? 그것은 우리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있는 돈이에요. 오른쪽 호주머니의 돈을 왼쪽으로 옮기는 것밖에 없고 결국은 그 받는 돈이 국가 채무가 되고 결국은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저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참 역사학자다우신 그 참 고견이었습니다. 참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잘 듣기 어려운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좀 그 부정선거라든가 국제 이슈에 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전투표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 오셨습니다. 중앙선관위 앞에서 참 시위도 오래 하셨고 그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고 실제로 며칠 전 부산경찰서 조사까지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네.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헌법 1조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럼 주권 행사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죠? 지도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선출직을 국민이 직접 뽑는다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을 뽑는 과정이 투표고 따라서 투표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하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이라는 독립기관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한 거죠.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부정선거에 관한 거, 특히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언제부터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과거로 돌아가면 뭐 3.15 부정선거 있지만은 최근에는 전산화되면서 전산 조작의 가능성이 생기고 사전 투표가 생기면서 당일 투표까지 며칠간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전도 그 사이에 알 수 없는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많은 국민들께서도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올해 2025년 2월 1일 통계에 의하면 여론조사 공정의 통계 기억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하니까 49%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신뢰한다라는 게 49%밖에 안 돼요. 50%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고, 한 달 보름 지난 3월 14일 날 아마 한국갤럽 조사 결과 기억으로는 선관위를 신뢰합니까? 라니까 46%만이 신뢰한다 그랬어요. 아까보다 더 낮아졌죠? 그래서 선관위는 아시다 이만큼 부실한 기관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그리고 또 부정선거에 관한 지난 6.3 대선도 마찬가지로 뭐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 투표할 때 문제가 좀 많았다, 의혹도 있을 수 있는 게 많다, 또 우리나라 선거를 감시하고 갔던 미국에서 온 국제선거 감시단도 6.3 대선을 들여다봤는데 부정선거, 특히 사전투표에 관한 전산 조작 이런 게 너무나 많았다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라고 했고, 왕우닝이라는 중국 서열 4위가 관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은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국 돌아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미 법무부에다가 보고서를 올리고 미 의회에다가 보고서를 올렸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흔히 부정선거하면 음모론 아닌가,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 미국 법무부와 미국 의회에 보고서 올리는 것이 음모론 가지고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책임이 따를 건데요.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 부정선거에 관한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캐나다 총리가 전에 공식적으로 캐나다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정부에서. 영국도 공식적으로 발표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밝혔어요. 이들이 다 음모론일까요? 그렇지 않고 중국이 많은 나라에 친중 정치인을 당선시켜서 친중적인 정책을 펴도록 중국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국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미국과 영국, 캐나다가 전부 음모론이 아닐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과거 지향형이 아니고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미래 지향형입니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를 해야 되고 총선을 있게 되고 또 대통령 선거를 할 건데, 지금처럼 이런 많은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선거제도가 그대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떤 국민들도 진보든 보수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국민들과 정치인들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이런 선거를 위해서라도 사전투표라도 개선해야 되고 전산화하지 말자. 대만은 학교 반장 선거 하듯이 해요. 그 자리에서 수작업으로 투표하고 투표 끝나면 그 자리에 그대로 개표장으로 바뀌어요.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서 집계 숫자를 다 써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 투명하지 않습니다. 전산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수출 1등 국가입니다. 맞습니다.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왜 전산화 작업을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무지한 국민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국민들이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대만과 독일이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환기리가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음모론이다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내 투표 한 장이라도 도둑맞고 싶지 않다는 국민들의 소망을 실현하는 방법이 전환기리가 이야기한 대로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머리 맞대고, 그래,
이렇게 많은 문제투성인 선거관리위원회와 이런 선거제도의 허점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전환길의 이야기예요. 네. 많은 사람들 전환길 이상한 사람 뭐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하지만 그것은요 그냥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고 전환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환길 선생님을 출당을 시켜야 된다. 전환길 선생님은 국민의힘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거론하면서 단호히 끊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앞장서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참 기분이 별로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어제 2025년 7월 16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힘 현재 지지율이 17.5% 나왔거든요. 3일 전에 19% 나왔거든요. 19%에서 다시 17.5% 지지율이 나왔어요. 이거는요, 사실은 너무나 국힘이 초라한 모습, 국민들은 국힘을 이미 버렸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겁니다. 어떻게 지지율이 17.5%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에 대해서 돌아보면 답이 나오죠. 그것은 현재 국힘 의원들이 잘못했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국힘 의원들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야당으로 전락했잖아요. 정권 뺏겼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들이 야당으로 전락해서 싸워야 될 대상은 여당이 민주당과 싸워야 되고 사법부마저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 정권과 싸워야 되는 게 국힘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국힘은 전환길이가 단가에 빠지니까 전환길한테 비난을 가하고 있어요. 그게 한동훈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런 세력, 친한 세력들이거든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국민들은 민주당과 싸우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등 돌려서 내부 총질로 전환길한테 총질해야 돼요. 전환길은 평당원으로 가입했을 뿐이잖아요. 전환길이가 지금까지 뭘 했더라도 국힘의 당 가입하는 것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평당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왜 갑자기 내부 총질하려고 하고 전환길을 배제하려는지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한동훈 세력들을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한동훈 친한파들이 했는 게 뭐죠? 친한파들은 저들이 모셨던 또는 어떻게 보면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탄핵할 때 친한파들은 이재명과 민주당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내란 특검법을 만들 때도 또 민주당 손잡고 친한파들은 특검에도 찬성했어요. 내란 특검. 그러면은 친한파들은 국힘의 당론을 어겼어요.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동훈을 비롯한 친한파들은 빨리 국힘을 떠나서 민주당으로 가는 게 왜요?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민주당 손잡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내란 특검할 때도 민주당 손잡고 했으니까 오히려 친한파들은 민주당과 더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한파들이 있는 한은 앞으로 현재 지지율이 낮은데 앞으로도 보수 우파들을 끊임없이 분열시킬 겁니다. 이들은 우파가 아니에요. 저는 단호히 친한파 한동훈 세력들은 오히려 민주당 간첩이다. 민주당의 이중대다. 국힘에 와 있는 분열시키려고 하잖아요. 뭐 조금만 더 돌아가 보시면은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전환길은 목소리 많이 냈거든요. 진짜 선거운동에는 오지 마라 해서 못 갔지만 정말로 전환길 통해서도 김문수 당선돼야 된다. 만 이재명을 위해서 김문수든 그 다음에 이준석 다 통합해야 된다 목소리 했는데 그때 한동훈이 했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한동훈은 전환길과의 단절해라 국힘은 윤석열과도 단절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상 본인은 김문수 후보를 도운 게 아니에요. 한동훈은 광안리 저 부산 광안리 가서 자기 팬클럽 한 딸들 모아놓고 김문수도 없이 옷도 김문수도 아니고 그냥 인기 관리했어요. 그리고 새우깡 먹으면서 먹방이라 하죠. 그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러면 누가 더 김문수 후보와 보수 우파인지 전환길인지 친한파인지 저걸 위해 달아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환길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많은 누명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내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어쨌든 그 연장선에서 현재 국힘이 17%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망해버린 국힘을 전환길이 들어가고, 전환길만 들어간 게 아니고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 다 들어가자 그랬거든요. 우리가 국힘을 바꾸자. 17%로 추락한 게 한동훈하고 이런 기득권 국힘 의원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서 국힘을 다시 살려내고 보수 우파들을 재건하자라는 게 전환길의 마인드예요. 누가 더 저 위에 달아보십시오. 한동훈이 보수 윤석열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김문수 후보 당선에서 어떤 노래 했는지 저 위에 달아보면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모스탄 대사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네. 예. 최근 방한한 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는 국제선거 감시 활동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오신 이유라든가 또 오셔가지고 우리 전한길 선생님한테 들려주신 좀 비하인드 스토리 좀 들려주시죠. 아, 네, 그래요. 모스탄 대사는 민주당에서는 김동아라는 의원이 그랬죠. 말하기를 정체불명의 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한다 했는데, 정체불명이 아니고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죠. 모스탄 대사는 한국인 2세입니다. 어릴 때 한국에 살았어요. 아버지께서 삼성, 어머니께서 IBM에 근무하셨거든요. 미국 가서 리버티 대학 교수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국제형사사법대사예요.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인권 탄압되거나 부정선거 있는 나라에 직접 대통령 명을 받고 가는 대사예요. 한번 대사가 되면 평생 그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정체불명이 아니고요. 더욱이 최근에는 주한미 대사로 올 후보 3인 중에 한 분이에요. 어떻게 정체불명이라는 민주당이 주장한 거짓말이죠. 이런 모스탄 대사가 7개국을 하는 또 천재이기도 하고, 이런 분께서 지난 6.3 대선 앞두고 미국에서 파견한 국제선거 감시단으로 오셨고, 그 뒤로 바로 7월 14일 날 와서 19일까지 방한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모스탄 대사가 인천공항에 왔을 때 거의 BTS 손흥민 클래스로요. 만여 명의 시민들이 가서 응원했고요. 그런데 탄압을 받아요. 신기하게도요. 뭐냐면은 원래는 국회에서 국회에 가서 세미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지 마라 그랬고, 그랬죠. 서울대학교 안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또 오지 마라 해서 서울대 정문에서 야외 집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접견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특검에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원래 오세훈 시장이 초청해서 오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오세훈을 취소해버렸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미국 대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방문하는데 여기도 오지 마라, 저기도, 이것은요,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한미동맹, 그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이재명 정권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은 반미로 보여져가지고 미국의 우리 한미동맹에 불안감을 주는 시그널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들이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모스탄 대사께서 이렇게 오시고, 오늘은 내일이죠. 내일은 또 출국하기 전에 서울역에서 또 집회도 또 하거든요. 이런 모스탄 대사가 한국을 방문하러 온 것은 저는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라든가 많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질문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해서 지금 탄핵시키고 구치소에 구속까지 시켰는데, 형사법 전문가로서 이 법에 대해서 객관화해서 한번 봐달라.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맞느냐니까 NO라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그분 표현에 의하면은 이번에 대한민국 6.3 대선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고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이 쿠데타 세력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일개 개인이 아니고 그런 국제 전문가가 말씀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지요. 갑자기 당일이 돼가지고 구치소 접견, 윤석열 대통령 접견할 수도 없다. 아니 범죄자도 아니고 미국 형사사법 대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접견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면 편지 서신을 교환하자 해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모산 대사한테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편지를 써달라 해서 자필로 편지를 썼어요. 점심시간에. 왜냐하면 그때 오후 2시에 그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잖아요. 네. 대통령 변호인단을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김계리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편지를 써달라 해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편지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모스탄 대사의 편지를 직접 전하고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재밌어요. 모스탄 대사도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모스탄 대사한테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탄핵 정부에서 윤석열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주권 회복, 자유수호, 주권 회복, 수복이라 그랬거든요. 이런 것은 얼마나 떳떳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편지 서신 교환에 관한 에피소드도 있었다. 오히려 면회도 접견도 10분이었어요. 허락된 게. 근데 그 별로 통역까지 하면 할 말 못할 건데 그렇죠. 그걸 못하금으로 해서 편지 서신 교환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께 많은 얘기를 그렇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 호소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바쁘신데 자유수호의 메신저이자 우편 배달부 역할을 하셨네요. 네, 그런 택입니다. 그죠? 네. 예, 전환길 TV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환길 TV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며 기존 레거시 언론과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이유와 의미는 무엇인지요? 예.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지난주에 물으면 가장 큰 문제가 언론이 좌편향되어서 진실 보도를 안 해주고 있다. 늘 좌편향 너무 되어 있으니까 국민들이 하나의 비상기업이라는 걸 통해서도 둘로 조각 나잖아요. 그리고 어떤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다녀지는 이유는 언론 탓도 크다고 봐요. 대한민국 언론이 너무나 레거시 미디어들이 좌편향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도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눈치 보지 않고 하자 해서 전환길이 지금 26년간 학원 강의할 때도 그랬고 지금 전환뉴스도 그렇고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자. 그것이 저는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해요. 좌파, 선동,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대한민국 언론 상황을 볼 때 정말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전환뉴스는 레거즘에 보도되지 않는 진실된 걸 보도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엄청 급성장했어요. 네. 1인 미디어로 시작했는데 인터넷 언론도 있고 유튜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또 뜻있는 또 저희 생각에 동의하고 또 같이 이렇게 진실된 보도를 인정해주는 시청자분들 덕분에 지금 많이 급성장했고 제가 국힘 당가입했다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발끈하고 또 김용태 같은 친한파들이 발끈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전환길만 가입한 게 아니고 전환길과 함께 수만 명이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입해서 국힘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실의 힘, 또 정직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 옹호 세력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환길 선생님에 대한 출당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점식 국힘 사무총장은 중앙당에서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환길 선생님을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윤석열 어게인의 상징적 인물로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평가 속에서 가장 억울하거나 답답한 점은 무엇입니까? 또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예. 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힘에 들어가서 당원들 같이 우리 책임 당원이 돼서 당원이 국회의원들을 바꾸고 우리 보수를 이끌어가면 되지 않냐.
라는 생각으로 국힘에 가입했고요. 그리고 가입하게 되자 아까 팩트에도 어긋난 걸 가지고 전환기를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네. 저는 계엄을 옹호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때는 뭐냐 이 대한민국에 미친 짓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왜 계엄을 선포했지라고 하면서 탄핵 정부에서 국민들도 처음 지지율이 17%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 넘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어머나 비상계엄 알고 보니까 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탄핵시켰고 이 대통령 특활비도 빵원 만들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이 이렇게 당원 가입하는 게 안 된다라고 막 비난했지만은 또 사무총장 국힘의 정정식 의원이 그걸 막을 길은 없다. 그렇죠. 제가 평당원으로 가입하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자기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았다고. 너 가입하지 마. 너는 가입 안 하면 돼. 너는 안 돼. 이거는 갑질이에요. 보수, 나는 국힘의 정당 이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거든. 그거 누구든지 간에요. 또 돈 1,000원만 내면, 월 1,000원만 내면 책임당원, 권리당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힘 배지 달았다고 또는 전 대표라고 니는 가입하면 안 돼. 이런 건 안 되죠. 그거는 갑질이고 월권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향후의 전환길의 역할은 저는 원래 약속을 했습니다. 국힘당 가입하지만은 내가 야 따라와라. 내가 전환길에 뭐 되겠다.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진작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렇게 평당원으로서 국힘일에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비판할 건 하고 지지할 건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무슨 평당원 대표 이런 게 있으면 제가 그건 하고 싶어요. 네. 하지만 뭐 전당대회에 가서 전환길이가 뭐 국힘 공천 받아서 뭐 하겠다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 사람들이 전환길이 나타나고 국힘 당원들이 많고 전환길 지지자가 많으니까 그들이 두려워 전환길을 무서워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국힘 의원들은 보면은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좀 차별화되는 게 하나 있다면은 민주당은 끝까지 국힘하고 싸웁니다. 아, 그렇죠. 예, 한 명부터 100명까지. 국힘은 전혀 안 싸웁니다. 내부 네. 총질만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적을 못 찾고 허둥대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는 국회의원들, 친한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머릿속에 하루 종일 그분들 머릿속에 하루 종일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전한길 선생님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네, 국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자기들이 당대표가 범죄자든 뭐든 간에 뭉쳐요. 예? 그런데 국힘 의원들은 보면은 늘 내부 총질만 하고 사과해야 된다. 뭐 하자. 서로 내부 총질하는데 그래 싸울 줄은 몰라요. 이 국힘 의원들은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하니까 국힘 의원들 당 공천 때 국회의원 공천된 사람들 보면은 답이 나와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밑에부터 당원 평당원이면서 지지받아 올라간 이런 공천이 아니고 과거에 뭐 장차관 했거나 또는 과거에 뭐 교수하고 검사하고 군장 이런 사람들 내리꽂는 이런 공천을 하다 보니까 밑에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권위의식을 가지고 웰빙 의식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국힘의원들 저도 만나보니까 이들은요 진짜 아스팔트에서 우리나라 이래도만 어떡하나 한미동맹 깨지면 어떡하나 경제적으로 서민들이 어려운데 이런 걸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들은 아직 임기가 3년 남았잖아요. 오직 이들의 관심은 뭐냐 하면 머릿속에 제가 국회의원 이번에 국회의원실을 몇 번 가봤거든요. 보좌관들 많죠. 100몇 개 넘는 특권이 있어요. 국회의원 되면은. 너무 좋아요. 세금, 국가에서 돈 단박에 살려주죠 하니까 이들은 3년 뒤에 있을 공천 받아서 어떻게 이거 국회의원 직업을 유지할까? 그것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웰빙 국회의원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 어려워하고 청년 일자리를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아스팔트에 있는 이 국민들 서민의 마음 가려움과 아픈 것을 보다듬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만이 진정한 국민의 대의기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잖아. 알아버리고 국힘 지지율이 자꾸 내려가잖아요. 저들은 싸울 줄도 모르고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고 그래야
악법이 발휘되지 않고 좋은 법안이 만들어질 건데 오히려 전환기를 두려워하고 왜? 그들을 비판하니까 전환기한테 총질하려고 이런 것은요. 그러니까 저는 국힘이 앞으로도 이대로 간다면 더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벌써 전환길 TV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구독자가 40만에 육박하는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보수의 어떤 BTS 같은 그래서 좌파의 어떤 가장 으뜸인 유튜버를 곧 능가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격려를 해드리고 성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환길 선생님과 끝까지 함께할 지지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싶으신지요. 그리고 전환길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어떤 의미로 남기를 바라시는지요. 예. 네, 저는 아스팔트에 나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전환길 인기가 막 있을 때 전환길 외치는 사람이 네, 그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저는 그때도 윤석열만 외쳤고 탄핵 반대 외쳤고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만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는 모습이 되겠다고 그랬고요. 진짜로 동대구역에 갔을 때 30만 명 모였을 때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모습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보수 우파 2030 청년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고 저는 모습 역할을 하겠다 하고 그거는 제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 위해서 제가 뭐 갑질하고 이런 거는 저는 싫어하거든요. 오히려 밑에서 받쳐주고 이런 역할이 제 앞으로 역할일 것이고요. 그리고 국힘 당원 가입했지만 평당원으로서 저는 주인공이 되는 것은 2030 청년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 있는 분들이 대표도 되고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역할을 앞으로 저는 해갈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기시간 참 말씀 고맙습니다. 폭넓은 정치, 그 다음에 우리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게 묻어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보수 진영의 BTS라 불리는 전환길 선생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